지난 시간이 전염병의 제왕인 천연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이런 천연두를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올라갔다 할까?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어떠셨나요? 저는 2년 전에 천연두 치료제가 처음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 그때 왜 나왔을까 의미심장한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두법이 있기 이전에 인간으로 해서 했던 인두법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런 인류의 고뇌가 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천연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되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 저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이제 불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역병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되게 좀 감명 맞아요. 깊더라고요. 그 부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오, 얘기 맞아요. 뭐 금영님 저는 뭐 교수님 지난번에 첫 서두에 앞으로 이제 미래는 이제 핵무기 전쟁보다도 세균전이 대두될 확률이 높은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세균전의 어떤 중심이 한반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듣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는 천연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천연두 하면 그동안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는 좀 더 실감났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천연두에 대해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아, 네.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 저희가 천연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몰랐던 부분도 많고 또 동아시아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실감나게 들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 한국사 속에서 두창이 어떠하였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인두법과 우두법이 어떻게 개발되어 가는지 그리고 두창 바이러스가 박멸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덕왕, 경덕왕 때, 이때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덕왕 때 그 이전에 비해서 이군 7연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군 7연이 왜 이름이 없어졌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이야기, 한국사 속에서 두창이 어떠하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의 역병 자료에서 두창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 가야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질진, 역병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질진이 두창을 이야기하는지 또는 홍역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발진성 질환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질진이라는 기록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바로 국왕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질진이 나옵니다. 선덕왕과 문성왕이 질진으로 죽었다라는 그렇게 기록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록이 그 당시 국왕이 두창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질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진이라는 것은 발진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도 쓰이는데요. 당시에는 두창과 홍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홍역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왕이 죽고 당시에 또 신라의 두창이 되게 유행했다라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언제 두창이 들어왔는가? 지난 시간에 백제를 통해서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당나라에서 653년에 두창이 유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서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역사가들이 잘 모릅니다. 의학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7년 뒤에 이 전쟁을 당군과 나당 연합군이 이제 백제와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군이 한반도에 머무르는 기간이 17년 가깝습니다. 17년 동안. 그리고 한 번에 올 때 13만 명, 20만 명 이렇게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인해 전술입니다. 당시 신라 인구가 100만 조금 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기가 질리는 거죠. 네, 숫자만으로도. 네. 그래서 이때 당군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 가장 심했던 시기가 아마 성도왕과 경도왕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속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두창으로 아마 신라가 인구가 급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되죠? 패스트를 겪은 유럽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신라에도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이 당대에 나온 외대비호라는 의학서가 있는데 이게 8세기 중엽에 나온 의학서입니다.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은 장문중이라는 의사가 도홍경이 말하기를 전염병인 반창은 잠깐 사이에 전신을 덮는다. 그리고 모두 흰 미음색 진물로 이것은 악독한 기다. 속에 동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운하고 영희 4년 이때가 653년입니다. 이 창이 서역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역으로부터 와서 동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 이런 기록이 의학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보고 구당서나 신당서에 보면은 657년에 당나라 초조의 역병이 유행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60년에 10만에서 기록에 따라서 13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군이 한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 사비성을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의자왕이 이제 항복을 해서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당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점령지니까 우리가 지배하겠다 해서 신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나당 전쟁입니다.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675년도 이 무렵에 벌어지는데 매소성에서 아주 당군 20만과 신라군 5만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만이 20만을 이겨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도 한국어를 쓰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라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문무왕에게 서린기, 당나라 장수 서린기가 신라에게 막 힐난을 합니다. 너네가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너희가 감히 대들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힐난하는 그런 외교 문서를 보내니까 문무왕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네들이 우리한테 또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이제 그 답서를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는 이야기가 태종 무열왕이 계실 때 우리는 춥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식량을 다 댔고 너희들의 옷을 다 우리가 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그 당시에 역병이 돌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의 그 전쟁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역병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 전염병은 창궐하기 마련이고요. 전염병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때도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 걸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이제 짐작만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덕왕, 경덕왕 때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때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보면은 687년에 조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역병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덕왕대에 보면은 사면을 했다. 그러니까 사형제 이외에는 다 사면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701년, 704년, 705년, 711년, 713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당시에 역병이 돌면은 사람들의 원망하는 기운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군주에게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역병이 돈다라는 그러한 그 유교적인 제의사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백성의 원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병이 한번 돌면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전염병이 퍼지고 그리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를 통해서 또 민가에 또 퍼지게 되고 이렇게 그 성덕왕대 집중적으로 사면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덕왕대에 새로 이제 그 주부 군현을 하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이군 7연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군 7연이 왜 이름이 없어졌는가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요즘도 왜 인구가 줄면은 뭐 시에서 이렇게 강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은 지역에는 이러한 군현의 통폐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군 7연만큼의 인구가 그 당시에 사라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99년에 역병이 유행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833년에 역병이 또 유행해서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왜 두창으로 파악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라 성덕왕이 즉위한 이래로 헌경왕까지 신라 공식 사절단이 중국에 파견된 것이 총 128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 1년 반마다 신라 공식 사절단이 중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절단이 갈 때 사절단 몇십 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외국 순방 갈 때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따라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명씩 상인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유행했던 역병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역병에 대한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 감옥을 비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제례를 합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제례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역병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재를 어떤 약재를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 지방에는 구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해당 약재들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열의 사항을 신라의 경우는 아주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건립을 해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구율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신라에는 꼼꼼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당나라 현종대에 광제방을 편찬을 해서 방을 붙여서 글을 아는 사람은 베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현종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신라도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고려도 그렇게 했을 것인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쇄수를 최초의 그 금속 활자 인쇄수를 발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책 출간을 많이 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것을 벽온방이라고 해서 아예 얇은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가진 끝에 나타난 것이지 갑자기 조선이 이렇게 벽온방을 계속 편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라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신라도 아마 신라는 이것을 먼저 겪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신라는 751년에 불국사국 석굴암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754년에 가면은 그 50만 근의 황룡사 종을 만들고 봉독사 종을 만들고 근데 50만 근 그러면 오늘날의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300톤을 종을 황룡사 종을 만들었고 봉독사 종 이 시기에 종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동 약사열애부를 조성을 했는데 30만 6,700근이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산을 해보면 184톤이에요. 그리고 해공황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밀레라고 온다는 그 에밀레 종을 만드는데 12만 근짜리를 만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막 돈 풀죠. 네. 그죠?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역병으로 사람이 갑자기 많이 죽고 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저는 당시에 이른바 뉴딜 정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정부가 공사를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고 그야말로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은 국가니까 이런 뉴딜 정책을 한 것이 아닌가 겸사해서 이것이 다 불가의 그 종을 치면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 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그 불경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다목적을 띠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일본에 자세하게 남아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735년에 완두창이 들어왔다라고 완두창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737년까지 737년에도 다시 뭐 대유행을 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743년에 쇼모덴노가 전역에 사찰을 건립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752년에 나라에 있는 지금 그 나라시에 있는 도다이지 동대사라고 이제 그 하는 데에서 15m면 굉장히 거불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별로 크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청동 불상입니다. 그런데 1709년에 다시 또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만 명이 이 청동 불상을 만드는데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350톤인데 왜 신라는 그 184톤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신라는 종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시기에 신라는 종을 많이 만들고 불상도 만들었는데 이 종을 만드는 기술이 일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종 만드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735년에 신라 사신이 왔다. 그리고 나서 신라에서 이제 그
두창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일본 의학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37년에 또 다시 이제 크게 아주 재발해서 이때 그 신료들의 40%가 죽었다 그래요.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신료들의 40%가 죽어서 아침에 조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조회를 못했다고 해요. 다들 앓고 죽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봄에 곡식을 벼를 심어 곡식을 놨는데 그 두창이 유행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가을에 곡식이 익었는데 그거를 벨 사람이 없어서 곡식이 썩어간다라는 기록이 초길병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일본 전향로에서 이것을 이제 포창이라고 하고 또 완두창이라고 했는데 이 대응책을 전국에 배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신라를 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신라에서 왔다라는 역병에 대해서 완두창이다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상한 뒤에 금지해야 할 음식. 그래서 물을 마시지 말 것, 심포가 손상되어 손바닥에 뜸을 뜨면 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죽게 된다. 또 살찌거나 기름진 생선회, 날 생선 종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 잉어, 다랑어, 새우, 청어, 삼치, 연어, 농어는 설사를 유발하여 다시 구제할 수가 없게 한다. 또 오신채를 먹으면 눈의 정기를 잃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또 여러 생나물과 과일은 오히려 열이 나게 한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상한 완두창을 치료하는 처방, 그러면서 완두창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완두콩처럼 크기의 창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의학서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방은 사실은 중국 7세기 초에 나온, 7세기에 나온 그 청금방이라는 거를 거의 그대로 베낀 건데 그 중에 그 중국의 수도 장안은 당시에 그 바다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그 물고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 손사막의 청금방에는 주로 양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 종류를 먹지 말라라고 되는데 여기는 다 생선류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섬이고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처방을 냈다고 하는데 735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전염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선류에 이렇게 많이 사용할 금기에 넣었을까? 저는 거기에는 신라의 경험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경주가 간포 바다하고 간포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생선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 손사막의 처방이 와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그 프로세스, 역병이 유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의학적인 프로세스는 그 한국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역으로 유추해서 중국에서 또 광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역병이 유행할 때 거기에서 해당 자료를 그야말로 마을 골목마다 써서 붙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귀족들에게 주로 그 지방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보내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해당 그 질병에 대한 정보와 또 치료법 이런 거를 자세하게 적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조선시대 가면 벽온방이라고 아예 책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라의 경우는 처형가라고 두창과 관련해서는 처형과 관련된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남아 있어서 두창이라고 하지 않고 역신이라고 남아 있는데 그 신라 헌거왕대 역병신이 모습을 이 다음과 같은 이 지금 보는 처형모의 처형탈을 이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서역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무가 역병을 막는 의식의 하나로 돼서 이 매달 그 금음날에 이런 춤을 추고 역병이 그 유행하지 않도록 비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그 의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 신라의 김춘추의 이제 호위무사 중에 네. 그 옹군회라는 서역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신라 왕릉의 앞에 그 무인석도 봐도 네. 그 뭐 완전히 그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역병을 막는 그 처용의 모습이 서역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관계된 연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외대비호에서 이 영희 영간에 두창이 들어왔는데 서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당나라는 세계 제국을 하면서 세계 제국을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이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제 당나라로 장안의 화제. 장안 지금도 우리가 장안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듯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서역 사람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워낙 멀게 서역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페르시아 아랍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주로 유리 제품이라든가 아주 귀중한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약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9세기 중엽에 황소난이 일어나는데 황소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당나라에 이 외국인 서역인들의 집단 거주촌이 있었는데 3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신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는데 이들이 온 다음에 역병이 유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두창이 유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걸렸다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두창을 막는 그러한 인물로서 저 사람들은 두창에 걸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이미 걸렸어. 경험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적인 근거라고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역인들이 당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들이 또 약재 무역을 상당히 했고 그리고 신라에도 왔고 그리고 당시에 두창이 유행했을 때 서역인의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신라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서 이 처용 역병을 물리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서역인의 모습을 한 그리고 실제 이 처용이 서역인 그야말로 이제 개운포에 와서 설화의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개운포에 와서 신라 한강왕이 이제 집도 내려주고 관직도 내려주고 살게 해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용은 서역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이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유행할 때는 뭐가 된다 그랬죠? 풍토병. 그리고 어렸을 때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는 통가의례처럼 앓고 지나가는 그러한 소아 전염병화 됩니다. 그래서 5 내지 10년 간격으로 유행을 거듭하면서 이제 병균과 바이러스와 인간이 이제 공생하는 관계. 사실 바이러스나 병균의 입장에서는 감기처럼 이렇게 한 번 앓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앓고 또 앓고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서로 같이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숙주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숙주가 죽어버리면은 자기들도 죽는 거거든요. 더 이게 전파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언제 소아전염병이 되었는가, 고려시대에 와서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향약구부방의 기록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한국의 의학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완두창이 생기려고 하거나 이미 생겨 푹 꺼져 가라앉은 것은 마땅히 급히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독이 장으로 들어가 치료할 수 없게 되니 이때에는 섣달에 잡은 돼지 피를 병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증발시킨 다음 이것을 대추알 반만큼 같은 양의 녹두가루를 넣고 삶아서 따뜻한 술에 타서 먹이면 신기하게 낫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왜 성인 완두창은 얘기 안 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걸려서. 네, 그렇죠. 이미 걸렸기 때문에 어린이 이야기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려 시대에 오면은 이게 그 두창이라는 용어가 고려사나 고려사 전려라든가 뭐 이런 데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처럼 질진이라고 그 남아 있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981년에 경종이 26세에 질진으로 죽었고 1122년 예종이 46세에 질진으로 죽습니다. 1136년 아들 인종도 38세에 질진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예종과 인종과 같은 경우는 그 유조, 그러니까 세 왕 모두 다 그 유조가 남아 있어요. 내가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죽는다. 질진에 걸려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질진에 걸리면은 이렇게 유조를 남기는 것이 관례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종과 같은 경우는 1122년 여름에 4월에 내가 덕이 없어 하늘이 벌을 내려 질진이 낫지 아니하니 이렇게 신민의 윗자리에 앉아서 궁국대사를 충남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니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라, 그렇게 그 유조를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그 설명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군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등에 종기가 나서 들어가 누워서 보름 만에 죽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그 급속도로 왕의 건강이 나빠져서 잔치를 벌이면서 놀던 왕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었던 질병이 뭘까? 등에 종기가 났다라는 게 뭘까? 두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종과 같은 경우는 1136년에 이제 하늘이 내린 벌로 질진에 걸려 낫지 않으니 위로는 하늘의 뜻이 두렵고 아래로는 백성들 보기 부끄럽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아마도 그 두창의 희생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그 역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그래서 1079년에 그 예종은 송나라에다가 약재를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진맥, 창종 등 전문의를 파견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딱 창종을 그 찝어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두창이 그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강과 신료들을 위해서는 어이들이 이제 치료를 했는데, 당시 어이 처려방도 이제 출간이 되었고, 비해 배교방, 제중이표방 등 이 고려 의학서들이 이 시기에 이제 고려 후기에 이제 막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12모국에 지금의 이제 현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그 의원을 만듭니다. 의원. 의원이요? 의원. 네. 오늘날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국립 의료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의학 교수가 있어서 그 지방에서 의사들을 그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료를 담당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약점, 이 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두어서 그 공간에 가면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경과 서경에는 동서대비원이라는 빈민의료원을 해서 그 길 가던 병자라든가 또 가난해가지고 병원에 갈 수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역병이 이제
막 유행하면은 환자가 갑자기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제도감이라고,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구제도감이라는 것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환자들을 수용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경과 서경의 평민은 해민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또 민간에서는 여전히 그 선사 시대부터 원시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질병굿과 또 주역에 따르는 그런 주역점도 보았다고 합니다. 질병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고려시대는 실록이라는 것이 왕대별로 있었던 그 실록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이 정말 이렇게 성성하게 남아있는데 조선시대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록이 촘촘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조선왕실과 두창을 보면은 그 두창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초반에는 꽤 있습니다.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1418년 조선 태종의 넷째 아들이 성령대군이 14살로 사망합니다. 그 아들이 두창에 걸리자 태종이 정말 종종 걸음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는데 어이들이 치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당시까지만 해도 그 두창은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 치료했다가 그 치료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그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444년에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이 죽고 1445년에 세종의 7째 아들인 평원대군이 죽습니다. 1603년에 가면은 겨울에 선조의 아들, 딸, 손자가 한 달 사이에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살아남죠. 광해도 그 두창을 앓았는데 선조의 그 왕세자였던 광해군은 살아남습니다. 바로 허준이 두창 치료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43년 헌종이 17세로 두창을 앓았고 1879년에 가면 6세인 왕세자가 두창을 앓았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영치당이 7세에 두창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후반에 가면은 사망한 기록보다 살아남은 그냥 앓고 말았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창 치료법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대응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이제 정책적인 것 중에서는 두창 전문서를 발간한 것을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 창진집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어이 임원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창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창진집은 의과 시험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어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창진집이. 그런데 이것은 의사들을 위한 의서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용 의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1601년에는 처준이 한문으로 썼고요. 두창집요라고 기존에 있던 거를 썼고 이 8년에는 언해 한글로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왜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이제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한문 옆에 한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대부가의 아녀자. 그다음에 이제 한문에 능통하지 못한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의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어쨌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서를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진집을 사용하기 편하게 수정을 했고 그 두창의 원인을 그전과는 달리 태독이 사기를 만나면 발생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생길 때 엄마에게 있던 그 더러운 피의 그 일부분이 그 아이의 이제 입속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날 때 나왔는데 그거를 잘 닦아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태독이 남아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기와 나쁜 기운과 만나면은 두창이 발현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니까 태독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소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화들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허조는 자기의 서문에서 점이고와 옥내고자를 써서 많이 치료했다. 바로 이 두 가지 약을 써서 광해군을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보면은 허준이 점이고란 약으로 많은 사람의 두창을 고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가면은 잘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궁중에서 쓰는 약이라서 비싸고 만들기가 일반 사람들이 만들기는 고가였던 것입니다. 자, 조선 전기에 이런 두창신을 모시는 그런 풍습이 많았고, 그리고 금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병이 유행하면은, 어쨌든 전염병이 유행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들 알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제사나 연회를 금지하고, 심지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초상을 굉장히 크게 치렀는데 초상도 간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두창이 어땠는가 보면은 소고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두창에 전염되어 살아남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고군이라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된 예비군의 일종의 그 지역 향토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연소 병사는 10세고 최고령 병사는 69세이고 소대장급의 평균 나이가 41.9세예요. 얼굴에 특징이 기록된 사람들이 2260명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4213명을 기록을 했는데 얼굴 특징이 2250명이 천연두를 앓으면 나타나는 마마자국 보유자가 40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596년에 평안도 군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해 유성령 지방에서. 여기 보면은 150명 중 552명, 27%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이거는 훨씬 더 앞서죠. 자, 근데 마마자국을 어떻게 분리했냐면은 잠박, 잠마, 철 이렇게 어느 정도로 많이 분포가 됐느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596년에 마마자국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바로 임진왜란 직후이기 때문이죠. 그죠? 임진왜란 직후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으니까 전쟁기에 두창이 되게 유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초의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백신인 두창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두법과 우두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청나라는 여진족이죠. 여진족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한 땅에서 뚝뚝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창이 이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창은 일단 대도시가 발달하고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풍토병이 되는 것인데 여진족들은 거의 두창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청나라를 건립을 하고 북경을 접수를 해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도시에 살게 됐지 않습니까? 넓은 광활한 초원을 막 말달리던 여진족들이 이제 대도시의 성 안에 살게 되었는데 이미 당시에 중국은 이 두창이 풍토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병을 앓아도 여진족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제도 사망을 한 거예요. 당시에 보면은 청나라 3대 황제인 순치제가
두창으로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인두법이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송대에. 왜냐하면은 그 링거프 타이핑시, 현재 안희성 황산시의 두창이 유행할 때 인두 접종을 해서 명나라 그 윤경제가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진 정론에 보면은 송나라 진종대의 왕단일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모두 두창으로 죽고 노년에 아들을 한 명 얻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두 접종을 해서 두창을 예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송대부터 인두법이 이제 시행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청황실이 들어오면서 청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인두법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황실이 인두법에 굉장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희제는 그 초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창으로 얼굴에 마모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두창을 앓은 자만이 황제가 될 수가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창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두창에 걸리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두법에 아주 능숙한 그러한 의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태의서에 인두접종 전문 의사를 설치하고 인두법이 아주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인두법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제일 그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 그 두딱지를 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면화에 적셔서 코 안에 넣는 점막을 통해서 넣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 은관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방식이 제일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60년대 후반 영국에는 다니엘 세턴이라는 의사가 나타나서 그 인두법의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 절개를 하는데 아주 최소한도의 피부만 절개하고 인두 접종을 받은 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연두를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고 인두 접종을 받은 환자에서 다시 이제 그 종두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보조약물도 처방을 해서 굉장히 그 사망률을 확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 덕분에 1777년에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이 이 인두 접종을 군 병사들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인두법은 사망률이 치사율이 2%나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의 두창에 걸린 젖자는 여인들이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런 그 우두를 시행한 경우도 있고, 뭐 영국 다른 의사들도 이런 것을 했는데, 제너는 뭐가 달랐냐 하면은, 제너는 1796년도에 정원사 8살 난 정원사 아들 제임스 필립한테 그 사라 넬메스라는 젖자는 그 여인이 앓았던 그 우두 고름을 그 아이에게 접종을 했다라는 거야. 고름을 긁어서 소량을 해서 이제 그 메스로 째고 그 아이한테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진이 나는 것을 보고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러한 실험을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제너는 이 아이에게 다음에 인두 접종을 또 했다라는 거야. 우두 접종을 한 다음에 인두 접종을 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두창균을 넣었는데 인간의 두창을 앓고도 멀쩡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실험을 검증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23명이나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거를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검증을 통해서 1798년에 우두를 이용한 종두법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19세기의 조선에서도 우두법이 도입이 되는데요. 1828년에 정약용이 마가회통을 또 발간합니다.
18세기 말에 이게 몇십 년 전에 이미 마가회통을 발간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재발간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록에 신종 종두 기법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우두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마가회통이라는 책에다가 부록으로 이거를 첨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우두법이 도입되기까지는 지석영의 공헌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석영은 1879년에 일본에서 우두 시술법을 배워와가지고 우두국을 설치해서 이것을 이제 민간에게 보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두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석영은 우두 신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두 의사들을 키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893년도에 내가 만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곰보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에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19세기 말에 왔던 그 의료 선교사 에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의 아이를 낳은 부인은 모두 어릴 때 두창으로 사망을 하고 그 아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11명이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두창을 앓은 뒤에 살아남아야만 가족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제 아주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두를 접종하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요 메스 2개하고 피를 이렇게 담아놓는 유리판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두 기계라고 썼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에는 종두 규칙, 종두의 양성소 규칙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우두 접종을 봄가을 이해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제 식민지가 오기 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일찍부터 우두 접종을 조선 왕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1910년에 우두 접종자 수가 한 해에 총 122만 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1919년에서 20년 사이에 두창 환자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때 10년에 이렇게 몇백만 명씩 10년, 11년 계속 이제 우두 접종을 하면서 조선의 이 두창은 이제 없어졌다 하고 굉장히 막 자랑을 했는데 19년, 20년에 갑자기 늘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과 더불어서 기미 독립선언. 네, 그렇죠. 3.1 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 전염병도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두창의 기원과 그리고 두창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역사 속에서 살펴봤고 또 한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보고요. 그리고 그 백신이 인류 최초로 백신을 만들기까지 두창과 전투를 벌였던 그러한 여러 의사들 그다음에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1980년에 이미 박멸되었다고 하는 두창을 우리가 지금 왜 다시 봐야 되느냐? 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두창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1940 그러니까 일제 시기까지 환자 발생 수는 69,879명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엉터리 통계죠. 그냥 이렇게 그 보고받은 대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46년에서 1960년까지 82,43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3%에 달하는 환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 이후에는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굉장히 일찍 한국에서는 두창이 박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박멸된 것은 1980년에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두창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WHO가 박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93년 한국에서는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재지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전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이죠. 그리고 2018년 미국이
FDA에서 최초로 최초 천연 치료제인 데코비리맷을 승인을 합니다. 자, 선생님, 네. 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저기 보면은 1960년에까지만 해도 이제 치사율이 23%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이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만약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은 아까 이제 가보 개혁 이후로 국가 제도화 해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우두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이 1950년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전국적으로 우두 접종을 실시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기까지 다시 몇 년이 더 걸렸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팬데믹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변종 두창에 출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악당이, 나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종 두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의과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정복한 질병이지만 너무나 독성이 강한 그러한 그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무기화학에 아주 적합한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변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변종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두창 바이러스는 이제 DNA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변화를 잘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두창 변종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이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어떤 선진국들은 이 변종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킬러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에서 그 실험하고 하는 그러한 그 동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그러한 그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인터넷 뉴스도 있고요. 충분히 앞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기존의 백신이 들을 것이냐?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신의 영역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 이후는 사실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천연두 치료제를 2년 전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을 굉장히 충분하게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두창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